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최고원 판사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게 된 거는 지금 현직 판사가 하는 법률 습관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마련되면서 분야별로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가사재판 형식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습니다. 보통 가사재판하면 궁금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보통 내가 이혼을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사실은 저는 주된 청중인 분들이 주부님들이라고 제가 사실 잘못 전해들어서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은 가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전에 이제 가사재판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이제 같이 버무려가지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좀 더 가볍게 할 거라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예, 먼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와 재판상 이혼 절차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은 우리 보통 도장 찍어 뭐 이러면서 어제 드라마에서 보통 도장 찍은데 같이 찍어서 법원에 내고 그러면 이제 기일이 잡히면 법원 판사가 확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서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송은 판결을 받는 거고요. 조정은 서로 합의해서 조정을 끝내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 이야기들은 조정에 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하면서 조정으로 가기도 하고 조정하면서 소송 판결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양재동에 있는 서울 가정법원 건물입니다. 행정법원이랑 가정법원이 같이 있고요. 서울 가정법원은 기역자 시작해서 기역자 모양 법원이 지금 서울 가정법원 건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사랑과 전쟁에서 신부 선생님이 사주에 뵙겠습니다 하는 장면 떠오르시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이혼 조정 절차입니다. 보통은 당사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꼭 그게 이혼 의사 정도가 확인이 되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쟁점일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들만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나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이부진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에서 본인들이 다 출석해서 줄 서서 기다려서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 신청해서 개인이랑 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신문실이나 조정실에서 조정 절차 진행할 수 있고 안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안 되면 결국 판결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이부진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기사 보면은 결국 양육법 문제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혼 판결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요. 이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혼이 된다면은 이제 위자료랑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미성년 자녀는 이제 민법이 바뀌어서 만 19세 이하를 미성년이라고 하는데요.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가, 면접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재판상 이혼까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투지만 기본적으로 너랑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주된 포커스에 맞춰지냐면 이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그냥 한 번 넣어봤어요. 보통 이제 이혼 판결 주문은 어떻게 나오나 판결문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얼마 지급한다.
그 다음에 별도로 써요. 사망,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한다.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주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에 넘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사건 공인은 미성년 자녀인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양육비로 얼마씩 지급한다. 그 다음에 면접 구석도 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청구하면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특히 자기가 청구했던 거에서 얼마큼 인정됐는지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가집행 주문이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행위, 그 다음에 일부러 유기,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그냥 버리는 거죠. 생활비도 안 주고 혼자 가출해서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남편과 시댁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폭언을 일삼거나 혼수를 그것밖에 안 해왔냐고 이제 문제 삼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3년 이상 생산운영, 그 다음에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개 사유인데 이제 보통은 명백히 누군가가 잘못한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서로 이혼 자체는 하겠다라고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하는 경우에는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봐서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폭력이나 부정행위, 음주, 가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가사 재판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산상 이혼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줬는데 그 외에 다른 게 문제 있다라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람을 피는 것 자체 잘한 건 아닌데 바람도 피는데 자식 키우는데 돈도 안 갖다 주고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때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는 그 원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분리 안 돼서 우리 집, 너희 집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이혼을 하지 말고 화해해서 살라고 하기에는 참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법원에서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가사 상담 같은 것들을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서로 이혼하겠다고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부부 상담 같은 거를 받아보면서 화해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드러난 거는 때린 거, 돈 안 갖다 준 거 이런 거지만 보면은 이제 각자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또 같이 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랑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간통죄 폐지되면 이혼 못하는 거냐고, 부정행위로 이혼 못하는 거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하실까 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제 친구는 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은 이혼 못하나? 부정행위에 대해서. 내지는 부정행위라는 거는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 동영상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부정행위는 말 그대로 부적절한 관계.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게 꼭 무슨 간통까지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거는 증거로 제출되는 게 심야 시간대 계속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걸 우리가 조회해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부정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이건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보통은 간통이 폐지가 되면 남자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보면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해서 불기소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사실 대부분 집행유예 사건도 많고 아내 불륜기소가 많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혼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민사나 다른 사건과 다르게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편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좀 어쨌든 보탬이 되면 그 외에 있어서는 좀 반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수가 별로 없고요. 반대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되게 열심히 자식도 건사하고 살림하는데 바람핀 경우에 그걸 그러니까 뭐 참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발끈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간통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혼 소송 청구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내 불륜 기소도 더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과연 간통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는 적당하겠느냐 해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문제됐던 클린턴과 루인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 옷에 클린턴의 DNA가 묻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정도 증거로는 간통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부정행위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혹시 힐러리가 그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은 충분히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옛날 일로 지금까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혼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그 돈 문제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보면은 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혼 위자료 최고 스타는 누구 해가지고 5위는 김국진, 이윤성 씨 부부, 그 다음에 4위는 옥소리 씨 8억 7천만 원, 3위 고현정 씨, 2위 배인순 씨, 1위 박진현 씨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정말 위자료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분할 플러스 위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상당 부분 재산분할 좀 내용이 많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판결로 인정된 거라기보다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돼서 이혼 조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혼을 결심하시는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그런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위자료 같은 거 많이 받던데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잘못한 사람이 배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부정행위나 아니면은 술을 먹고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 다음에 폭력을 일삼는다든지, 무능력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사실은 결국에는 서로 계속 싸우고 하는 문제들이어서 그걸 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주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혼인 파탄 경위가 어떠한지 정말 보면은 너무나 이쪽이 피고 쪽이 주도적이다 아니면 책임이 보면은 누가 100% 잘못했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혼인 기간 10년 살다 헤어진 사람이랑 3년 살다 헤어진 사람이랑 그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돈을 줄 사람의 어떤 직업 및 경제력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월 2천만 원은 채 못 버는 사람 보고 위자료를 1억을 주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판결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2천에서 3천 사이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5천을 넘는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들, 사정은 상대방이 아주 부자라든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너무 한 짓이 나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대부분 위자료는 한 2천에서 3천 사이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제 행사 기간은 3년.
이어서 보통은 이제 내가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되고 지나면은 위자료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잘못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청산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잘못한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적 요소는 뭐냐면 아무리 이혼하는 거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나눠가지고 거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는 거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 무효라서 예컨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에서 너 몸만 나가, 이혼만 해줘, 이혼만 해주면 내가 몸만 나갈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재산 분할권 이혼도 하기 전에 재산 분할권 난 포기합니다. 그 약정은 무효라는 거죠. 이혼한 이후에 재산 분할권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혼하기 전부터, 왜냐면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생활하면서 네가 잘못하면 넌 무조건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각서 쓴다고 해도 그 영향이 없어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됐던 게 예전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당장 몸만 나가, 이혼하고 몸만 나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면서 나갔을 때 정말 몸만 나가는 건가? 이제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과 별도로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더 있었냐면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아내가 상당히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가출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그냥 감내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거를 아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나가라 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그래서 제발 이혼만 해줘 해서 그러면은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혼을 해줬거든요, 남편이. 그랬더니 2년 되기 한 달 전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했더라고요. 부인 남편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포기한 거라고. 내가 이혼 안 해줄 수도 있었지만 다 포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혼을 해준 건데 지금에서 청구하면 말이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라는 거는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양 당사자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아예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여했다라고 봐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맡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인이 대부분 집에 없었거든요. 맨날 돈을 갖다 쓰고 빚 막아주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상 재산 분할할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태지 씨랑 이지아 씨 예전에 문제됐었을 때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원래 이지아 씨가 서태지 씨 상대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주된 쟁점이 뭐였냐면 서태지 씨는 2006년에 우리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시효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였고 이지아 씨는 우리가 2009년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미국에서 이혼이 된 게 2006년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지아 씨가 소송 취하를 했었죠. 그래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이 먼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보통 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염두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다른 거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이혼만 해줘 라는 말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혼전 재산 분할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좀 생소하신데 혼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 약정을 하고
그거를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2001년도에 최초로 등기한 사람이 있었고 올해까지 해서 매년 한 20여 쌍의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헤어질 경우에 재산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게 싫어서 예를 들어서 서로 각자의 재산이 있으면 생활비는 서로 같이 보태되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혼전 재산 분할 약정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장가를 보낼 때 쓴다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재산 분할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플러스적인 측면만 생각하잖아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파트 시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채무를 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혼을 계획할 때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다들 계산을 해보고서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억이니까 보통 내가 요 정도 살았으면 한 반 정도는 받겠지 이러면서 그러면 2억 5천을 받고 상대방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로 한 5천만 원 받고 한 3억 가지고 살고 양육비는 한 200만 원씩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보면은 상대방 빚도 많고 자기 빚도 있고 해가지고 그 순재산 자체의 금액이 아주 미미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재산 개념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말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다. 그래서 이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같은 경우에 누구의 명의든 상관없이 일단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제 요새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 전이나 아니면 혼인 중이라도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런 특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형성 유지에 기여하면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으로부터 재산을 상가를 상속을 받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부인이 열심히 살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랬다면 그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그 상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가도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을 하면서 대신 이제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한 40% 인정할 거를 총 금액 같은 거나 상속 재산의 비중을 봐서 한 15%만 인정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보통 분들은 내가 몇 프로 가져갈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먼저는 이 파이,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재산, 그다음 나의 재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속 재산인데 이게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빠질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재산 분할 비율은 이제 혼인기간, 자녀수, 맞벌이 여부, 가사와 양육 분담을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이혼 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도 있도록 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양적인 측면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 1월 1일 날 혼인해서 7월 31일 날 별거 들어갔거든요. 맞벌이고 자녀가 없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이 난 겁니다. 있는 재산은 임차 보증금 1억 원이고 아내는 2천만 원 보태고 남편은 8천만 원 보탰어요. 결혼할 때. 그리고 자동차는 남편 명의로 3천만 원 있는데 거기서 아내가 600만 원을 보탰고요. 생활비는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 많이 그러는데 한쪽에 다 몰아서 부인이 재산 관리한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조금씩 쓰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고 예금도 자기가 알아서 각자 관리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니까 이 부분 위자료 인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 대상은 임차 보증금이나 자동차가 되겠죠. 위자료는 2,500만 원이 인정이 됐고요. 재산 분할은 2대8로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분할의 2대8이라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러면은 각자가 투입한 돈에 대해서 그대로 분할을 한 겁니다. 각자 예금 채권 분할 대상으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엔 부부 각자 낸 돈만큼 분할을 했어요. 보통은 자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그 헤어지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여한 만큼, 본인의 돈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예물 및 예단을 반환 문제가 좀 있어요. 2013년도 6월 15일날 결정했다가 한 석 달 만에 깨졌는데, 그 남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시댁에 잘하라고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산분할 할 게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사실 결혼하면서 들어간 비용, 혼인식, 결혼식 비용, 예단, 혼수, 예물, 이런 거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냐면은 아예 혼인이 사기로 이루어졌다든지, 그래서 그 혼인 자체가, 결혼 자체가 결혼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경우라면 예단이나 혼수도 반환받을 수 있고 예물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혼인하려는 의사는 있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유지된 이상 중거는 그냥 중거로 끝내고, 혹시 재산 분할할 게 있으면 재산 분할로 해결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단 혼수도 혼수 비용을 청구했지만 못 받았고요. 원고도 피고도 예물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그래요. 어떤 면은 이건 좀 여담인데, 보통은 남자 측에서 그 집을 마련하고 여자 측에서 막 인테리어 비용 들이고 예단에 아니면 그 결혼 식 비용 같은 걸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소비재를 주로 여자들이 이제 부담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케이스에서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구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 물건이니까 다시 돌려줘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상대방한테 주면 내 물건이 아니니까 법리적으로 이론을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0년도 1월 1일 날 혼인해서 한 3년 좀 안 돼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 맞벌이고요. 생활비는 남편이 조금 더 부담했습니다. 자녀는 하나 있고, 돌 이후부터 아내가 대부분 많이 그렇긴 하는데 아내가 주로 양육을 했어요. 돈도 벌고 애도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결국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 난 건데, 인차 보증금 채권은 혼인 초기에 남편 측에서 좀 부담을 했고요. 증액 부분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그 결혼 생활이 짧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건이랑 비슷한 면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저는 차이점은 뭐냐면 자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게 돼요. 재산 분할에서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사의 범위가 확 늘어나거든요. 양육.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걸 많이 고려합니다. 이혼은 이제 남편 책임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고요. 재산 분할은 4대 6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4대 6으로 나눈 거고, 이제 분할 대상이 아닌 거는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산입집 같은 경우에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야 그 명의 신탁이라기보다도 아들한테 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자녀들이 사는 집 말고 별도로 이제 아파트를 여기저기 사놓으면서 그 아들 명의로만 취득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민사에서는 명의 신탁 인정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아버지가 본인 자금으로 취득을 했고, 혼인 전에 취득한 곳에다가 시아버지가 그 여러 가지 관련 세금도 납부하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본인이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제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내는 건데, 부모가 송금한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있다,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난 친정에 대한 채무가 2천만 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에서 많이 있는 건데, 보통은 어떤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는 경우, 집을 구한다든지 할 때 목돈을 주는 경우에 그게 과연 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주는 걸까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준 거다라고 봐가지고 분할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 사셨어요. 97년도에 결혼했고 2013년도니까 한 15년 정도 살았다가 이제 이혼한 케이스인데 맞벌이고 자녀 2명이고 역시 아내가 주로 영유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과도한 음주,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이 난 사안이고 그 민사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도 1억 4천만 원인데 남편 측에서 5천만 원 정도 부담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위자료는 2,500만 원 인정됐고요. 재산 분할은 5대5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서 그 남편이 기업 처음에 시작한 건 있지만 어쨌든 아내가 돈을 벌면서 물론 이 사건에서 부인이 돈을 남편만큼 많이 벌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사랑 육아까지 주로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5대5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벌이 사건이에요. 93년도에 혼인해서 그 15년도, 그러니까 20년 좀 안 되게 살다가 한 건데 남편이 혼자 그렇고 아내가 자녀 셋을 주로 양육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이제 각방을 썼고요. 이제 남편이 35억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제 3대 6이 됐어요. 그래서 혼인 직전, 직후 취득한 남편 명의 부동산도 다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건 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아내가 가사 육아에 전념했던 점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가사 육아를 누군가가 제대로 안 해주면 나가서 제대로 돈 벌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산 기간으로 생각하면 재산 분할 3대 6이면 애도 셋이나 키웠는데 뉴스에 보면 한 5대5는 인정해주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금액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100억대의 재산, 남편이 100억대의 재산이면 5대5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비율이 금액이 크면 재산 분할의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35억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3%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사건에서 50% 받는 것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제 30% 정도를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94년도에 혼인하고 13년도에 결과한 건데 남편이 장사하고 아내는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는 둘 있고 결혼해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사실 반 정도는 다 초과해서 내줬어요. 혼인관계는 보면은 뭐 2007년부터 부인이 막 저녁에 외출하고 만취하고 폭언하고 그다음에 뭐 외간 남자 문자 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막 왕치위 들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아내가 자기 애들이랑만 밥 먹고 남편이 와서 밥도 안 차려주고 하니까 또 이제 대부분 또 이런 류의 사람들에서 남자분들은 욱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욱하면서 이제 상 귀엽고 이제 비슷해요. 보면은 뭐 직업이 어떻든 재산이 많든 적든 대부분 좀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 좀 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폭력 행사를 해서 심지어 신고가 돼가지고 보호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부인이 애들 데리고 가출했어요. 이 경우에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주로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막판에 때렸으니까 남편이 잘못한 걸까요?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인정하면서 주된 책임은 아내한테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 인정했고 재산분할은 여기서 남편 6, 아내 4라고 했는데 이게 사는 집과 예금이 한 5억 5천만 원 됐거든요. 그걸 분할 대상으로 하고 사실은 좀 큰 아내가 상속받은 상가는 분할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런 거 고려해서 약간 6대4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이제 임대료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삶의 보탬이 되잖아요. 그러고 애들 둘을 어쨌든 키웠고 그러니까 한 4 정도, 4, 5 정도 다른 일반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실은 부양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남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 5억 5천을 반도 깨고 하면은 뭐 해봤자 2억 5천에 3억 좀 안 되는데 그럼 당장 집 없고 이렇게 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세세하게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거는 73년도에 혼인하신 분이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한 30년 가까이 된 건가요?
그래서 남편, 그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랬듯이 남편 혼자서 벌을 잡고, 초창기에 혼인 무직 상태여가지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부인이 되게 힘들게 애들 둘을 키웠습니다. 혼인관계 상태는 이거는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문제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국제시장이 히트쳤던 것처럼 옛날에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나 교류 같은 걸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따로 생활하다가 직장 그만두고서 가족들과 함께 살라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저 맨날 잔소리하고 그래야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나 막 이러면서 아들 나가고 딸 집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내 딸이 대학원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돈 좀 해주지 아빠 입장에 다 큰 딸을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 등록금까지 아빠가 부담하니 하면서 대판 싸우고 부부가 이제 각방 체제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생활비를 월 70만 원씩만 지급하고 그다음 치료비 아프다는데 이거 좀 심했어요. 치료비 지급해달라는 것도 안 준다고 그러면서 알아서 법대로 해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버텼던 사람인데 혼인관계 파탄 인정을 했습니다. 책임은 대등하다. 서로 같이 잘 풀어가고 합리적으로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좀 해도 같이 대화를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이 아프고 하는데 좀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걸 노력을 안 해서 서로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재산분할은 5대5가 인정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성실하게 자녀 키우고 사신 분들은 아주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한 5대5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남편분들이 많이 발끈하시죠. 아니 내가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 재산 가져가냐고 이제 발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남편이 6억 5천만 원의 재산이 있었고 아내가 5천만 원의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7억 원이잖아요. 근데 5대5면은 결국 3억 5천, 3억 5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부족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3억만 가져야 되는 3억 5천이니까 3억 원을 더 가지고 있고 부인이 3억 원이 부족한 상태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은 그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부동산 양도와 세금 이거는 사실 판결에서는 의미가 없고 조정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여세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모두 증여세 대상으로 안 보고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양도라고 보는 거고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가 기여해서 내 재산 찾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취등세는 어차피 취등록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협의나 조정할 때 그 위자료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를 액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좀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이게 깨지는 거다 라는 걸 뭔가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조정하는 마당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를 받는 거면 위자료라고 명기하지 말고 그냥 위자료는 그냥 서로 포기하는 걸로 하고 그냥 재산분할로 받는 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이 정리가 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은 또 좀 정해질 게 있습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자 지정, 면접 조정. 누가 키울 것이냐. 누가 키운다면 안 키우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면접 조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저희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녀 한 명 대학 졸업식까지 양육비 해가지고 3억 원 이상 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랑 실제 우리가 말하는 양육비라는 개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건 양육비 산정 기준들이 나중에 보면 되고, 대학 등록금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하지만 양육비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의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거와 별도로 대학 등록금 부분은 지급하기로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당연히 아빠가 애 등록금 해주겠지. 양육비 주기로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성년 이후에 드는 등록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고 그걸 부담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합의할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육비가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협의이혼 빼고는 대부분 가사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곳에서 공표를 했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 구글이나 네이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보면 그 부모 합산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합산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되고 아이가 30 미만이면 평균 한 52만 6천 원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해라 월. 그리고 최저한도는 20만 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반대로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0세에서 32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하고 최저는 130만 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낮으면은 이제 그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률이 2심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상 양육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사실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닌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유시원 씨가 최근에 이혼을 해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총정리하면서 보면 2010년도 10월경에 결혼했고 자녀 한 명이 있어요. 부인은 전업주부고 유시원 씨 혼자 소득 활동을 했어요. 2012년 3월경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청구할 때는 위자료 7억 원의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어요. 위자료 7억 원은 보통 잘 인정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올해 나왔는데 판결은 위자료는 3천만 원이 인정됐고 재산분할은 3억 9천만 원 인정됐습니다. 산 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유시원 씨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여기 나오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식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15%를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고 양육비는 월 250만 원. 왜냐면은 아까 그 양육비 구간으로 치면은 월 700만 원 이상이라서 한 250만 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 250만 원으로 인정이 되고 연적교섭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월 2회에 1박 2일, 토1 해서 1박 2일하고 방학 때는 6박 7일 해가지고 아빠 집에서 같이 있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명적 교섭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재산 분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혼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 요즘에는 경향이 엄마 쪽이 잘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옛날과 다르게 그러니까 양육권이나 친권자를 인정할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 누가 나을까, 아이들이 누구가 키우는 게 더 나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동안 누가 키워왔는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남편이 당연히 부인이 아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 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인이 그날 자기는 안 하겠다고, 자기가 애 안 키우겠다, 네가 키워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재밌는 건 남편이 대단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이렇게 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시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이야기는 오기로 나한테 맡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자는 뭐 자기 말로는 혈육 관계를 자기가 끊기가 어려워서 양보한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양육자 변경 신청. 아이는 당연히 다른 엄마를 더 좋아했고, 원래 딸은 외갓집에서 키웠던 애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키우겠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대단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면접 봐서 아줌마 막 구하고, 대단히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워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뭐 학교 가서 울고 그러면 뭐 상담 같은 거 신청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심리치료도 받고,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인이 이제 양육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아이가 자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여전히 물론 아이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양육자 변경 해줄까요, 법원에서? 예, 안 해줘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포기를 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한 사람이 일관되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외갓집을 더 좋아하고 엄마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거기서 처음에 자기가 안 키운다고 했었고, 일단 아빠랑 같이 한 1년 정도 있으면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한 번 정해진 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꾸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약간 여담입니다만,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뭐 제가 분류하자면, 뭐 어디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사 재판을 하면서 분류를 하자면, 크게 분쟁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연령대별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로 뭐 잘 안 맞잖아요. 뭐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양가 집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속상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양쪽 집에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면서 이제 이쪽 저쪽 싸우게 되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저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사실은 뭐 준비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데 나한테도 문제를 삼는다면은 글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이혼 사연을 보통 들고 있는 게 뭐 일반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불만하는 게 이거, 밥을 안 챙겨준다. 그다음에 시댁 식구들한테 잘 못한다. 이런 게 거의 단골 메뉴고요. 특별한 잘못이 없을 것 같은 특징이 없는 사건에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를 너무 시댁 편만 들고 우리 집한테 소홀한다. 내가 임신했을 때 잘 못해주더라. 등등 그런 이유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지면 이건도 있어요. 60대 이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와 결부돼서 이혼 소송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조금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자녀들 애 키워주면서 영감이 좀 우리 애들 고생하니까 아파트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걸 안 사주네. 내가 차라리 저 재산 중에 좀 됐으면 내가 사줄 텐데, 이러는 거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러고 내지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워주면서, 손주들을 키워주면서 할아버지들한테까지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손주를 키우고 힘든데도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앞에서 이제 투정을 한단 말입니다. 좀 소홀한 것 같다고 이제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면은,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한테 불만 있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대로 나를 박대하고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게 좀 심해지면은, 야, 나한테 이렇게 대접 안 하고 하니까 보통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게 생활비 끊기, 아니면 생활비 줄이기.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역으로, 야, 이 인간이 이제 생활비도 안 줘? 그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이제 이유는 소송하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또 다 입장을 치어야 되는데, 옆에서 엄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죠? 아빠 재산이 얼마인데 지금 이혼하면 50% 엄마한테 오는데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참 재밌었던 게 할아버지가 그래도 되게 노력을 하시다. 처음엔 발끈하셨다가 나중에 그래도 할머니랑 안 헤어지고 싶다. 되게 노력을 했어요. 내가 재산에 뭐 얼마만큼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고, 할머니는 나는 5만 가지 정이 떨어져서 편하게 살겠다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그때 재판부는 이혼 사유, 그러니까 파탄이 나지 않았다. 내지 뭐 해가지고 이혼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도저히 안 되시겠어요? 좀 노력하시면 안 될까요? 그때 우리 재판장께서도 이제 합의부 재판이었는데 액수가 커서 얘기하실 때 도저히 못 산다고, 자기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으로 가린다고 그러시는데, 한 몇 개월인데 두 분이 손을 잡고선 하시더라고요. 잘 사신다고. 그래서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히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두 분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상속이라고 지금 홍보에는 상속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왜냐면요, 가사 재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판결로 하고 하는 것들 주로 이혼 소송이 많고, 그 외에 이제 상속은 상속 분쟁은 주로 민사입니다. 우리 삼성과 상속 분쟁 여러 가지들은 다 민사 재판에서 하는 거고 가사 재판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에 관련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재산이 보다는 채무가 더 많을 때,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아셔서 그 상속 포기 하시거든요. 상속 포기도 하고 한정 승인도 합니다. 상속 포기는 나 상속인 안 하겠다. 채무고 재산이고 다 안 한다. 라고 아예 포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3개월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나 포기할 때 내 자식들 것까지 쫙 다 포기 신청서를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3개월 기간에 걸릴 수가 있고, 내가 포기를 안 하게 되면, 내가 포기를 하면 내 자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상속수니까. 그래서 상속 포기할 때는 그걸 유념해야 되는데, 본인들만 딱 포기하면은 이제 상관없겠다 하다가 이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하는데, 상속 포기는 일단은 3개월이 지나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한정 승인은 내용이 뭐냐면은 승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한정은 좀 한정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 5천만 원 내가 재산을 상속을 받았으면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상속 포기를 부모님이 자기 것만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 승인을 하게 돼요. 한정 승인은 어쨌든 상속은 받는 겁니다. 채무의 범위, 그러니까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것도 원칙적으로 3개월 내이지만 아까처럼 내가 상속인인지 몰랐거나 이렇게 채무가 초과한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면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돼요. 내가 이제 한정 승인을 하면 자녀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것도 보면 사실 이제 채무가 많을 때 한정 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 포기를 할 것인가는 이게 약간 세금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그걸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재산이 없을 경우에 문제되는 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고, 특히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죽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금융기관에서 딱 아버지 빚을 네가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통지서 받은 날 바로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아버지 돌아가신 건 내가 몰랐지만 어쨌든 3개월이 지나갔으니까 내가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미룬다 하면서 그래 힘드니까 하면서 계속 하다가 보면 3개월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통지서를 보내준 기간이라는 게 다 증거가 남아있는데 3개월 기간이 지나면은 한정승인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가정, 그리고 그래서 서로 교류가 없는, 그 가족들 간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산이 또 되게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 분들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내 전 재산을 내 맘대로 장남이, 아니면 아들들에게 이렇게 몰빵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상속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 법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사실 민사 재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의외로 그 어르신들 중에서 내 재산 내가 알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내 자식한테 준다는데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몰빵하다가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아들한테 다 줬다. 그러면은 제가 제 상속 지분인 2분의 1에 대해서는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의 반인 4분의 1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시 할아버지들이 이러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유언이 뭐 4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언을 비밀 유언 해가지고 법원에서 같이 검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6명이 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들 셋, 딸 셋.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절차대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언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낯이 뜨거워가지고 모든 재산을 아들 3명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아들들끼리 손을 잡고 있더니 막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딸들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막 딸들은 막 고개를 못 들고 아들들 다 나갈 때까지 계속 아버지 하면서 막 울고 계시는데, 그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소송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속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몇 년 전에 봤더니 이거 아빠 상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오빠가 가지고 있네? 해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사실을 안 알아서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웹툰 만화 내용은 보시면 아버지는 내가 모셔 장남이 그러니까 방탕한 형에게 절대로 맡길 생각이 없어. 내가 모실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자라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둘째 녀석 허허허 그래. 큰놈 망나니에게는 내 재산 단 한 푼도 못 주지. 장례식장 와가지고는 이제 내 몫을 달라고 장남이 얘기하고, 둘째는 유언장 못 받냐. 형에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어. 이제 와서 무슨 명식.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의 4분의 1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재산이 많으신 분은 물론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분쟁을 해야지 이제 상속세 부담에서도 면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식들한테 아무리 나는 첫째한테 많이 줘야지 해도 둘째, 셋째들이 유류분 지분만큼은 줘야지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내지는 내가 아버지나 누구한테 상속을 받았어도 나한테 다 몰아줬다고 해서 야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유류분만큼은 그냥 사실 나는 했지만 이렇게 유류분이 당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현명한 것 같아요. 보통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그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해가지고 보통 소송 대리인들 선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들 선임하고 이것저것 소송 길어지고 하면은 실제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많이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이게 끝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청문기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화창한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화창한 날씨만큼 여러분들 앞날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